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세 중단 시도가 위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뉴욕시의 교통혼잡세 정책은 계속 유지됩니다. 오는 12월 18일부터 미국 내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 남성들은 자동으로 징병 등록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지난 2024년 발생한 90세 한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해 용의자로 기소됐던 아파트 보안 요원이 배심원단으로부터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부터 한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이해와 기여 내용이 수록됩니다.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한국인 여성이 같은 여행 일행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봤습니다. 최근 한인은행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뱅킹 정보를 빼낸 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전화 금융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티켓마스터와 모 회사 라이브네이션을 상대로 독점 금지 민사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즈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 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맨해튼의 교통혼잡세 제도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와 뉴욕주의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뉴욕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교통혼잡세 중단 시도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의 교통혼잡세는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뉴욕 맨해튼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교통혼잡세 제도. 트럼프 행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폐지 시도가 결국 법원에서 막혔습니다. 지난 3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루이스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세 중단을 강행한 교통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맨해튼 교통혼잡세는 지난 1월 달에 시행된 미국 최초의 도심 교통혼잡 통행료 제도입니다. 맨해튼 60번가 아래로 진입하는 승용차는 $9, 트럭은 최대 $21 60센트를 냅니다. 야간에는 75%가 할인된 $2 25센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이 제도를 겨냥했습니다.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뉴욕 주지사에게 교통혼잡세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따르지 않으면 뉴욕에 대한 연방교통자금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교통혼잡세가 폐지됐다며 뉴욕이 구원받았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리먼 판사는 교통혼잡세가 뉴욕 주의회를 통과하고 주지사가 서명한 법률이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의 정식 승인까지 받은 제도라고 못 박았습니다. 교통부가 정식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승인을 철회하려고 한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교통혼잡세 효과도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징수구역 진입 차량은 하루 평균 11%가 줄었고 해당 지역 버스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MTA가 거둔 연간 수익은 5억 6,200만 달러, 모두 낡은 뉴욕 지하철과 버스 개선에 사용됩니다. 이번 판결로 1년 넘게 이어진 법정 싸움은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싸움이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 남성들이 자동으로 선별 징병 등록 명단에 오르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국방수권법 때문인데요. 오는 12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수권법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선별 징병제 등록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8세에서 25세 남성들이 앞으로는 자동으로 선별 징병제 등록 시스템 SSS 명단에 올라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18세가 되면 30일 안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이나 우체국을 통해 등록해야 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학자금 지원이나 연방 취업, 시민권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시행은 오는 12월 18일부터입니다. 다만 이 조치가 곧 실제 징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별 징병제 등록은 어디까지나 비상 상황에서 징병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명단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1980년 이후 선별 징병제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에는 낮은 등록률이 지목됩니다.
선별징병제 시스템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세에서 25세 남성의 등록률은 약 81% 수준, 특히 18세의 경우 등록률이 42%에 불과했습니다. 또 등록 후 이사를 해도 주소를 갱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징병 상황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데이터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곧 징병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특히 정확한 명단을 만들려면 미국 내 18세에서 25세 남성의 주소와 신분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선별징병제 시스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9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 노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90세 한인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살인 용의자로 기소됐던 아파트 보안 요원이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한 노인 아파트에서 90세 한인이 흉기에 수십 차례 찔려 잔혹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애틀랜타 풀턴 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7일 공판을 진행했으며 배심원단은 약 1시간의 평의 끝에 당시 노인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용의자 제넷 윌리엄스에게 적용된 살인 및 가중폭행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벨린다 에드워즈 판사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 약 18개월간 구금돼 있던 윌리엄스를 석방시켰습니다. 수십 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된 피해자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 은퇴한 90세 김준기 씨로 사건 당일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흉기에 54차례 찔린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시 씨는 한인 간병인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검찰은 사건 당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시하며 해당 영상에 찍힌 윌리엄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살인과 가중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수사 과정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윌리엄스의 변호인은 만약 용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옷이 피로 뒤덮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윌리엄스의 의복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조지아주 수사국의 감정 결과 제출된 증거물에서 채취된 혈흔은 음성 판정이 나왔거나 판정 불가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자 김 씨의 아파트 내부에서는 윌리엄스의 지문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윌리엄스의 소지품에서도 김 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사건 현장 냉장고에서 발견된 피 묻은 손자국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처음 발견한 간병인에 대한 면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배심원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90세 한인 노인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으며 향후 추가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올해부터 한국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재외동포의 이해와 기여 내용이 수록됩니다. 재외동포청은 어린 학년기부터 재외동포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재외동포들 역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이들이 한국과 전 세계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3일 올해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도덕 교과서에 재외동포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내용은 통일 한반도의 어느 날이라는 단원 가운데 85쪽 재외동포와 함께 통일로 걸어요라는 제목의 읽기 자료 형태로 담겼습니다. 교과서는 재외동포의 개념과 현황, 역할 등을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과 세계를 잇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밑거름으로 대한민국과 거주국 간 교류 증진에 큰 역할을 해왔고 통일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교과서 수록은 재외동포에 대한 한국 내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동포청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이해와 포용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개청 이후 교육부와 학계, 교사, 전문가 등과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초중고와 대학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국가인재원과 협업해 재외동포의 이해와 모국 기여라는 공무원 대상 e-러닝 콘텐츠도 개발했습니다.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81개국에 약 700만 6천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 내 거주하는 재외동포는 약 86만 4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어린 학년기부터 학교에서 재외동포를 바로 이해하는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 공동체를 더 넓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교과서 수록과 이해교육 시행을 통해 학생들이 전 세계 재외동포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인식하고 다양성과 연대를 존중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교육과정 개정 시 재외동포 관련 콘텐츠가 확대 수록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LA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한국인 여성이 같은 여행 일행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항에서는 얼굴을 물어뜯기고 기내에서는 머리를 맞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태평양 상공에서 마취 없이 응급 봉합처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여성 피해자 A씨는 기내에서 머리를 가격당한 순간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굉장히 단단하고 벽돌 같은 느낌으로 있는 힘껏 내리치는 느낌이었어요. 살인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A씨의 남편은 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아내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고 순간 가해자 B씨가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요! 피어 맞았어요. 나 아까 그 여자한테 맞았어. 저 여자 잡아야 돼요. 야, 오빠야. 야, 오빠야 정신 차려봐. 정신 차려야 돼. 다행히 승무원이 기내 방송을 통해 탑승객 중 의사를 찾았습니다. A씨는 두피가 5cm가량 찢어진 상태였고 기내 응급키트에는 마취제가 없어 A씨는 생사를 찢는 고통에 몸부림을 치며 내바늘을 꿰매야 했습니다. 한국까지는 아직 10시간이 남은 상황. A씨는 발소리나 커튼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같은 패키지 여행 일행이었는데 20대 여성 B씨가 여행 일정 내내 반복적으로 늦으면서도 사과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자 A씨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여행 4일차 버스 안에서 A씨가 커튼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갈등은 본격 시작됐습니다. A씨 가족은 더 이상 부딪히지 않으려 했지만 B씨는 계속해서 시비를 걸었고 갑자기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볼과 이마, 귀, 입술 등을 이로 깨물었습니다. 수구 비행기가 저랑 똑같은 비행기고 똑같은 시간대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죠. 그분이 또 게이트 안쪽에 있길래 최대한 피하고 싶어서 저희 가족들이랑 이제 화장실 앞에 더 앉아 있었죠. 지나가는데 이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저희 남편 등에 대고 니네 나 돼지들이야 이 얘기를 하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화장실 옆에 있는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남편이 쫓아가려고 하다가 남편을 말리고 내가 가서 얘기할게 하고 제가 간 거죠. 자판기 옆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었는데 그 가해자분이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거든요. 가서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 너무 모욕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이 너무 있었어요. 바로 얼굴을 들더니 제 얼굴을 물어뜯는 거예요. 여기 광대 쪽, 귀 쪽, 그다음 입술 쪽, 이마도 두세 번 이빨자국이 다 있어요. 공항 경찰이 제지해 겨우 수습됐지만 두 사람은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야 했기에 A씨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면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비행 4시간 뒤 기내 전체가 소등된 후 대부분의 승객이 잠든 상황에서 B씨가 또다시 A씨에게 접근해 머리를 가격한 것입니다. 추가 폭행 등 우려로 포승줄을 꺼낸 승무원들은 항공기 뒤편에 B씨를 붙잡아 두고 A씨와 격리시켰습니다. B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고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봉합처치를 진행한 의사는 둔기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먹으로 때린 상처는 아니고 날카로운 동기로 이제 진상처로 보이거든요. 여행 가이드에 따르면 B씨가 도자기 머그컵을 기내에 들고 탑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A씨는 지금도 하루에 몇 번씩 가해자가 보복을 하러 찾아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한인은행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뱅킹 정보를 빼낸 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전화금융 사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한인사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이메일, 계좌번호는 물론 최근 거래 내역까지 사전에 파악한 뒤 전화를 걸어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부에나파크에 거주하는 한인 A씨도 최근 이 같은 수법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전화를 건 인물이 자신이 거래하는 한인은행의 직원이라고 스스로 소개했다며 시스템 점검차 연락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와 이메일, 계좌번호, 최근 인출 내역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한국어로 전화를 걸어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칭범의 안내에 따라 A씨는 온라인 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이후 계좌에서 2,000달러가 인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은행권은 최근 사기 수법의 특징으로 범죄자들이 이메일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미리 확보한 뒤 다 알고 있는 은행 직원으로 사칭해 접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보안 점검이나 시스템 오류 확인을 이유로 비밀번호나 인증번호를 요구하고 확보한 정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이들 사기범들은 은행 계좌에 연동된 젤, 벤모, 페이팔 등 즉시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통해 자금을 신속히 빼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은행 관계자들은 사기범들이 거액보다는 비교적 적은 금액을 노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한인 은행 관계자는 수십만 달러가 아닌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를 인출한 뒤 곧바로 자취를 감추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뱅크 오브 오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등 주요 한인은행들은 지난 2월 마지막 주 계좌 보유 고객들에게 사기 예방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고 웹사이트에도 주의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은행권은 은행이 전화나 문자, 이메일로 온라인 뱅킹 아이디나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보안 정보를 요구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고객센터로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콘서트 티켓을 살 때마다 느끼는 그 부담감. 이제 법정에서 따지게 됐습니다. 법무부가 티켓 마스터와 모회사인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독점 금지 민사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티켓을 살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법무부가 세계 최대 공연 티켓 판매 업체 티켓 마스터와 모회사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반독점 재판에 나섰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무부 측은 현재 콘서트 티켓 시장이 사실상 무너진 상태라며 그 원인으로 두 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지목했습니다. 또 정부와 39개 주가 이번 재판을 통해 독점 구조를 끝내고 아티스트와 소비자 모두에게 더 경쟁적인 시장을 되돌려주길 기대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2024년도에 제기된 것으로 라이브 네이션과 티켓마스터가 공연 기획부터 티켓 판매까지 산업 전반을 장악하며 경쟁사를 배제해왔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티켓마스터는 1976년에 설립됐으며 2010년 라이브 네이션과 합병한 이후 음악 공연은 물론 스포츠와 연극까지 포함해 세계 최대 티켓 판매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2022년 테일러 스위프트 투어 예매 당시 접속 폭주로 사이트가 마비되며 의회 청문회까지 열렸고 이 사건은 티켓 시장 구조에 대한 논란을 키웠습니다. 법무부는 또 라이브 네이션이 공연장과 5년에서 7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어 다른 티켓 판매 업체와의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독점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라이브 네이션 측은 티켓 가격은 아티스트와 공연팀이 결정한다며 티켓 판매 수익도 정부 주장보다 훨씬 적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앞으로 약 6주 동안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뒤 배심원단이 반독점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미 콘서트 티켓 시장의 경쟁 구도와 가격 체계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안에 또 오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4일 CNBC에 출연해 현재 10%인 글로벌 관세가 이번 주 중 15%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부과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 2파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를 새 근거로 삼아 글로벌 관세 10%를 지난달 24일 발효시켰습니다. 무역법 122조가 허용하고 있는 최고치가 15%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를 예고해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15% 인상이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150일 동안 나라별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추가 관세,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품목별 관세 조사도 동시에 진행된다고 말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더 강력한 관세가 뒤따라온다는 겁니다. 글로벌 관세 인상에 이어 추가 관세 조사까지 미국의 무역 압박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버라이즌이 휴대폰 잠금 해제 규정을 크게 바꾸면서 다른 통신사로 옮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통신사에서 구입한 휴대폰은 처음엔 해당 통신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잠겨 있습니다. 이 잠금이 풀려야 다른 통신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선불폰의 경우 기존엔 개통 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금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는 토털 와이어리스, 비지블, 트랙폰 등 버라이즌 계열 선불 브랜드 모두 1년 동안 서비스를 유지해야 잠금이 해제됩니다. 후불 요금제 고객은 기기 할부금을 완납해야 합니다. 이 같은 변화가 가능해진 것은 연방통신위원회가 버라이즌의 60일 잠금 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버라이즌은 휴대폰 사기와 도난기기의 해외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사기 방지를 이유로 소비자들의 통신사 이동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의 지난달 18일 판결로 추방 재판을 기다리며 구금돼 있는 불법 체류자들도 보석을 신청해 풀려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구금시설에서 나와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재판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사관 단속국 ICE는 비자 없이 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보석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법무부도 이민 판사의 보석 심사 권한을 제한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행정부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법적으로 보석 자격이 있는 구금자는 ICE의 승인 없이도 이민 판사에게 직접 보석 심리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석 신청은 본인이나 변호인이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미 하원이 미성년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틴 사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를 포함한 정재계 유력 인사 7명에게 증언 요청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최근 법무부가 공개한 앱스틴 파일에 이름이 올라온 인물들입니다. 게이츠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레온 블랙, 게이트웨이 창업자 테드 웨이트 등 억만장자들이 포함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법률 고문 출신 캐슬린 룸너와 클린턴 전 대통령의 핵심 보좌관이었던 더그 밴드도 소환 대상에 올랐습니다. 룸너는 앱스틴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골드만삭스 수석 변호사직을 전격 사임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를 비공개로 조사했으며 클린턴 부부는 앱스틴의 범죄를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위원회는 4월부터 6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헬문스버그의 최우선의 목표는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전문 세일스팀과 함께하는 고급 쇼룸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머세디스-벤츠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헬문스버그와 함께라면 완벽한 차량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